안녕하십니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202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오로라 기자입니다. 이번 세션에는 자오장펑 CG라고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의 창립자이자 CEO인 자오창펑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및 바이낸스 코인의 창시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험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을 했었고요. 우리 전체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방식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차원에서도 봐서 또 이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질의응답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계시는 참여자분들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에 바이낸스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3년 만에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회사로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펀더멘털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2017년이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시장이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당시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던 암호화폐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매칭 엔진 그리고 이 주문에 있어서의 지연을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리고 한 개의 언어만을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22개의 언어를 지원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 어느 곳보다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암호화폐들을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모바일 앱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모바일 앱을 최초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객들이 마치 금융 시스템, 거래 시스템처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되는데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에 많은 답변들을 들을 수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 거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어 지원부터 시작해서 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지원 제공들입니다. 늘 사용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코인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사용자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가장 먼저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조각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비즈니스로서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좋았던 운이 좋았던 점도 있고요. 매일매일 지난 3년을 들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이 그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자꾸 생각나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개국이 바이낸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 180여 개국에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180여 개국의 유저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낸스 팀이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일궈내신 건데요. 바이낸스라는 회사가 정말 블록체인 기술처럼 상당히 탈중앙화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고 시차도 다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네, 바이낸스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기업에 비해서 훨씬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순수한 비트코인 프로젝트만큼 탈중앙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탈중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간대에서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별로 직원 관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스스로 일할 의지가 강한 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 하루 24시간 내내 비즈니스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나면 누구든지 온라인에 접속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자원 중심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개별 직원들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반드시 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매니지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주로 성과 중심적으로 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좀 퇴사를 권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굉장히 고성과 문화를 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2시에 저희 콜에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고 또 뭐 9시 뭐 저녁 7시 정말 24시간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겠네요. 들어보니까요.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급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근무를 했는지 또 성과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사실 저희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장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나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컴퓨터를 켜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죠. 저희는 자원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을 근무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전 오래된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더 미래에는 좀 더 없어질 그런 개념이 있죠. 점점 더 많은 일들이 더 지적인 노동이 돼가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일을 한다고 해서 이 8시간 동안 일한 사람보다 적게 일했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 달성해내느냐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계약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일을 하니까 24시간에 대해서 뭐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1년 동안에 우리가 연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리고 지금 더 많은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면 1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연봉 협상을 다시 하게 될 때는 이것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또 큰 성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정을 하면서 조절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더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더 좋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의 그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의 노력이 그리고 성과가 언제나 보상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네, 성공이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이 재택근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아주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의 강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많은 이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많은 자유를 주게 되죠. 과거에 뭐 개인적인 일을 봐야 된다든지 또는 낮 시간에 친구를 초대를 하고 싶다거나 뭐 또 아이를 돌봐야 된다거나 했을 때 실제로 지금 재택근무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좀 더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연 근무제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하던 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좀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력 조직에 있어서도
또 다른 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꼭 어떤 특정 지역에서 채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습니다. 재택근무 덕분에요. 그리고 또 다양한 시간대에서 많은 이들이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 훨씬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뭐 커피 마시고 하는 등의 시간 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회의를 잡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일정 잡기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미팅인 경우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하루에 한두 번 미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스와 미팅을 하고 또 팀원들과 미팅을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직접 만나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게 회의 시간을 잡을 수가 있고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동안에 많은 재택근무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우리가 이런 이점들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인내심을 많이 가지고 근무에 임해야 합니다. 컨퍼런스 콜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기가 울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지만 가급적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재택근무에 당연히 수반되는 이슈라고 여기고 가급적 그런 것들은 인내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원격 근무에 익숙해지면서 원격 근무가 더 나은 근무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생산적인 근무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 2차적으로 장점은요. 원격 팀이 있을 때 팀 구조가 시스템 구조를 결정합니다. 원격 팀이 있으면 시스템이 더 모듈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더 소규모 팀 중심으로 통신을 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아주 대형 이런 시스템 아키텍처가 적절치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더 유연하면서도 또 확장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점을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실 때 바이낸스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기도 나조차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그 자체는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위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어떤 팁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피드백을 받은 내용에 따르면 제가 먼저 일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을 조금 더 다른 분들에게 이제 나눠서 같이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운 책이 있는데 팀 오브 팀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눈은 그대로 두고 손은 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을 이제 다른 분들께 나눠줬을 때는 이분들께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을 제대로 끝까지 해결해 나가기를 계속 지켜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은 떼고 눈은 그대로 두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점점 더 많이 분산화되고 그리고 커지는 조직일수록 정보는 계속해서 여러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내내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각의 독립적인 그런 사업부별로 이렇게 이 역할을 하다 보면 이 과정에서 많은 과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바이낸스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좀 지켜보도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전략의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하나의 그 커뮤니티 중심 프로젝트인데 저의 의견을 원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바이낸스 체인상에서 구현하고 싶어 했고요. 저희가 그걸 바이낸스 체인 너겟 차원에서 구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아이디어 좋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월 후가 되니까 거의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관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로 저는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파악을 하지만 디테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이제 런칭을 하기 직전에 제가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의견을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프로젝트가 바로 출시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2개월 출시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20에서 30%에 달하는 이더리움 거래를 이 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팀이 제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죠. 저는 주로 치어리더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켜보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의 좋은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셨는지, 지난 몇 년 동안 무엇을 배우셨는지, 즉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사실 올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훌륭한 코치를 한 분 모셨습니다. 많은 기업들에게 많은 코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 시간의 15%는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HR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소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들을 어떻게 직원들을 어떻게 코칭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실제로 지금 한 18명 정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코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미래의 리더들을 좀 더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을 하고 있고요. 또 좋은 결과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 시간을 사실 제품과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핵심적인 제품들을 좀 더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팀이 커져 나가면서 사실은 이 팀에서 스스로 하면 되지 제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인재 관리에 좀 더 많은 것들을 그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더 승진이 되어야 하고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게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배우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앞서서 언급 드린 것처럼 바이낸스는 지금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그러면 좀 통계치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용자 규모랄지 거래 규모랄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거래량 기준으로는 최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최근에 2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1일 내에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래량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 발표하거나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액티브 유저 수도 거의 언제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유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1,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곧 있으면 한 1,500명 정도 직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고요. 제가 이렇게 큰 규모의 조직을 운영해 본 적은 처음이라서 저도 굉장히 많은 책도 읽고 또 코칭도 받으면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건전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이 항상 플러스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당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낸스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공적인 스타트업들을 보면 사실
IPO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바이낸스에서는 IPO 계획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저희의 그 어떤 전략적인 포지셔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통적인 기업과 저희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뭐 내부적으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이낸스의 구조가 그래서 달랐죠. 저희는 탈중앙화를 원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일종의 커뮤니티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있죠. 그러다 보면 IPO 같은 구조를 가져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탈중앙화를 원하고 있고요. 현재 방향은 조금 더 탈중앙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IPO하고는 좀 잘 맞지가 않죠. IPO하고는 좀 적절한 조직의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IPO라고 할 때는 사실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그 업계에서 리더의 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도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장에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경영을 잘 하느냐, 그리고 이 우리의 이 1,500명 정도의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잘 조직화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금보다도 더 중요한 이 앞으로의 성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 ICO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을 이제 내놓았었죠. 이미 유동성을 가지고 꽤 높은 시장 가치를 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서 바이낸스 주식을 좀 더 이 발행을 해서 이런 가치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들이 잘 된다면 조금 더 탈중앙화된 그런 조직으로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사실 기존 전통적인 기업들하고 굉장히 다르죠. IPO를 하고 VC로부터 펀딩을 받고 하는 그런 길과는 다릅니다. 저희 현재 우리의 그 가고 있는 방향은 이 예전에 그 기업들의 방향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IPO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그 활동이나 또는 성장 여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PO로 해서 크게 저희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이 탈중앙화된 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BNB 코인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바이낸스 직원의 90%가 급여를 BNB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가지게 되는 이익과 또 어떤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90%가 이제 BNB로 급여의 일부분을 받습니다. 주로 이 보너스 부분을 BNB로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법정 화폐로 받습니다. 사실 BNB는 다른 암호화폐가 그렇듯이 가치가 사실 부침을 겪죠. 그래서 코인 프라이스가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감당하기 힘든 직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이런 가치가 자꾸 오르락 내리락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활 경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정 화폐로 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점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세계 각지로 송금을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지금 현재의 은행 시스템은 이런 해외 송금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은 사실 암호화폐로 했을 때 더 용이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 변동성 측면에서 말하자면 사실 BNB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받습니다. 3년 전에 ICO 가격 대비해서 벌써 3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보더라도 벌써 가치가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벌써 한 가치가 100%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직원이 이 BNB로 급여를 받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원들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정 화폐 급여를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B&B로 받는 것에 큰 불만이 없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바이낸스 카드를 가지고 상당히 원활하게 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가치의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직원들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잉여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현재 구조를 가지고 최적화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You are famous for being rich. 굉장히 이 실질 자산, 그러니까 뭐 현금이라든가 이런 거 또는 부동산 없이도 굉장히 큰 부호라고 알려져 계신데요. 이게 아무래도 암호화폐 때문이겠죠? 네, 그렇겠죠. 지금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실질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메라, 핸드폰 이런 것처럼 전자기기가 아마 제가 실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일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지만요. 대부분의 자산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유동성이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팔고 싶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집을 한 채 구입을 해도 6개월이 지나야지만 이것을 판매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통적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업계에서도 저는 있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저는 좀 심플하게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유지를 하는 데 드는 비용들도 적습니다. 뭐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뭔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리를 해야 하고 보수를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비용이 듭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험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삶을 조금 심플하게 하고 제가 잘하는 것, 또 하고 싶은 것, 또 의미 있는 것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제가 조금 가지고 있고요. BNB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99.99%가 현재는 이제 그 암호화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의 조직을 바이낸스를 좀 더 성장시키고 또 바이낸스의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은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 거군요. 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계시지만 집은 없으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집을 소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을 매각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럼 집을 임대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뭐 호텔이라던가 뭐 아파트를 빌려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1년 정도 세를 내기도 하고요. 뭐 3개월 정도만 세를 내기도 하고요. 뭐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하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자산이 언제는 이제 실질적인 자금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페이팔도 이 암호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강세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그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긴 기간으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10년 후, 50년 후를 아니면 15년 후만 보더라도 저는 많은 것들이 암호화 자산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쩌면은 암호 자산 이상의 것으로 대체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정 화폐가 무한적으로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미래를 구축하는 데 가치를 더하고 기여를 하는 이들이 분명히 보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많은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제게는 의미 있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업계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 분명히 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성장력을 가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인류 문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산업이 우리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명에 더 나은 형태의 화폐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수십억 명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업계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걱정을 하거나 뭐 좀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우려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하더라도 저 너무 흥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d 세상을 위한 더 나은 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바이낸스를 CFI와 DeFi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된 그리고 중앙화된 파이낸스의 어떤 그 교량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십니까?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크립토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세상의 그 부중의 0.1% 정도만 현재 암호화폐로 되어 있고 99.9%가 아직은 법정화폐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교령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창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정화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암호화폐로 넘어가려고 할 때 여기에 어떤 교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죠. 앞으로 굉장히 많은 한 5년, 10년 사이에 이런 두 개의 세상 안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바이낸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바이낸스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완벽하게 이런 탈중앙화된 세상을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바이낸스.com은 마치 그 교량의 역할을 이 과정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년이 지나면 아마 이러한 이 탈중앙화된 그런 그 거래소가 중앙화된 거래소보다도 훨씬 더 그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굉장히 여러 차례 시도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inance 앞서서 바이낸스 비자 카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하나 예가 되는 것 같네요. 지금 그 교량의 역할을 하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비자 카드에 대해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비자 카드는 굉장히 큰 혁신입니다. 혁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금융 상품이죠.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역으로 크립토에서 이제 법정 화폐 쪽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크립토 사용 용례는 바로 그 지불 결제 쪽이죠. 이것이 지불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지불 결제 영역이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국가 내에서만 주로 거주하고 있으면은 지금 시스템 그대로 이용해도 별로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맹점한테 이런 기계를 가지고 크립토 화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 기반을 한 0.1% 늘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나가라고 하겠죠. 별로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맹점은 입장에서는 이런 크립토가 지불 결제에 있어서 용이할 때에만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좀 우회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좀 더 키우고자 하는 것이죠. 가맹점은 계속해서 법정화폐를 받도록 하고요. 하지만 크립토가 기존의 법정화폐에 약간 조금 얹어서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맹점들이 대부분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까? 근데 유저 입장에서 내가 비자 카드를 긁었는데 그 매장은 법정 화폐를 받고 나는 크립토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그에서 환전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를만 소유를 하더라도 이것을 예를 들어 BNB를 법정 화폐로 환전하고 이것을 은행 계좌로 넣고 그리고 나서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법정 화폐 받는 거니까 리스크가 없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유저들이 이 크립토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크립토를 직접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이 한 10%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가능성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거기다가 크립토 자산을 이제 매장에서 쓰고 싶은 사람이 80%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가맹점도 자연스럽게 크립토 자산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커지면은 가맹점도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쪽에 이런 크립토 화폐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풀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먼저 이용률을 많이 높임으로써 나머지 부분에서도 더 많이 채택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자산을 거의 100%를 크립토로 갖고 있는 분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크립토 자산을 환전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이 카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것이 환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대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세션에 들어와 있는데요. 또 그 관심 있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직원들을 채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어떨 건가요? 저는 열정을 봅니다. 제가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저는 늘 보는데요. 제가 이 신규 직원과 관련해서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은 사실 기술적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바이낸스에 대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탈중앙화된 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일반적인 조직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얼리 어답터인지를 좀 봅니다. 저희가 얼리 어답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데요. 만약에 누군가 채용을 한다면 리스크를 조금 무서워하고 그래서 레이트 어답터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의 제품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그 외에도 또 보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최소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자오창펑님과 대화를 하는 게 벌써 두 번째인데요. 방금 이제 열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매번 대화를 나눌 때마다 엄청난 열정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본인 그리고 팀으로 하여금 항상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더 젊은 인력들, 그래서 이제 커리어를 막 시작하는 이들로 하여금 좀 더 깊은 기술 역량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곤 합니다. 언어도 좀 다양하게 배우고 정말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심화시키도록 하고 또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이랑 마케팅 쪽 기술을 파도록 제가 좀 장려를 합니다. 일단 한 분야에서 기술을 충분히, 스킬을 충분히 심층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나면 커리어가 좀 더 진행이 됐을 때는 그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전문가로 인정받은 다음에는 좀 더 역량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경영이라든가 또는 관리직에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고 싶다면은 좀 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리더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부터 기술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원래 개발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코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아주 형편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는 좀 더 폭넓은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력 초반에는 스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정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커리어의 후반대로 들어가게 되면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고성과자들이 나를 존중하고 이 회사에 들어오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 그런 역량이 더 중요해집니다. 근데 그런 역량은 이 구축하는데 발전시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경력 개발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조언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좀 더 리더십 쪽 그리고 이제 인력 관리에 관련해서 더 많이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멘토들과 얘기하고 책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역량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스킬이 다릅니다. Actually, time. 시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세션 마지막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CEO들에게 이제 막 시작한 CEO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CEO들은 특히나 창업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성공적인 스타트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즉 이런 어려움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배는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내력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든 일입니다. 긴 시간 일을 하셔야 되고요. 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몸도 튼튼하게 잘 갖춰야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몇 가지 좀 추려보았습니다. 몇 가지를 모니터를 통해서 제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from 청중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크립토 화폐 시장의 젊은이들은 또 다른 암호화폐 붐이 올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미래를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주기에 따라서 변동을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4년 주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 그리고 뭐 주식 시장도 대부분 어떤 이런 주기가 한 4년 주기 정도 됩니다. 이게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4년 정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이 업계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업계로 뛰어드느냐를 보는데요. 지금과 4년 전을 비교해 보면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업계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강세장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이 예전의 최고가에 거의 가까워 있습니다. 그리고 BNB도 2018년도에 최고가를 찍었는데 거의 근접했습니다. 지금 24달러 정도 그리고 2019년에 한 이제 40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표를 봤을 때 이 업계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든가 특히 가격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 말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is 다음 질문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쪽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뭐 사람들마다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은 어찌되었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분명한 것은 이 암호화폐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여러 혁신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디파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정도가 미국에서 이 프로젝트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에 있어서 큰 지도력을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규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현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즉
우호적인 법안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보다 우호적인 그 규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좀 더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질문과 좀 연결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우편 투표를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타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짧게 답변 드리면 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이 또 개인 정보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바뀌도록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워낙 복잡하게 전개됐기 때문에요. 이제 물론 패배한 쪽은 항상 이제 불평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인 리스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항상 뭔가 돈을 잃었거나 패배한 쪽은 항상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국제적인 여러 행사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Do you have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혹시 앱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그 투표에 활용하는 쪽에 관련해서요. 관심은 있습니다. 이미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가동 중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이제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앞으로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앱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좀 더 잘 들여다볼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전부 다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충분히 이런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암호화폐 사기로 인해 손실을 입었습니다. 바이낸스는 사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바이낸스와 다른 거래소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방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지금 탈중앙화된 세계에서는 아무래도 중앙화된 세계보다 이런 사기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누군가가 이런 사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으로 교육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가 사기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코인을 보내기 전에 적절하게 확인을 해서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이낸스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요.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사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좀 더 어린 학생들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기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가 유저들로 하여금 최대한 가능한 한 그런 자금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사기가 한 5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자의 자금을 탈취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서 이 사건을 유발한 그 범죄자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불법 자금을 회수해서 그것을 유저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죠. 그렇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사법당국, 경찰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사기 행위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탈중앙화된 세계에서는 사기 행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last question?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이요. 질문은 굉장히 많은 금액의 화폐가 어떤 사용자에게 실수로 보내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지갑을 다시 회수하게 되나요?
만약에 사용자가 누군가에게 잘못으로 실수로 돈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낸스의 경우였다라고 하면 저희는 정책이 있습니다. 사용자를 언제나 보호합니다. 만약 실수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반환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넌 스탠다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유저들 중에서 실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금액을 환불을 하기 위해서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모든 거래소 그리고 모든 그런 중앙화된 그 거래소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유저들이 다른 어떤 중앙화된 그런 거래소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경우들도 불만을 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없더라고요.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재단은 실수를 예방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희가 통제하지 않는 주소로 송금을 했을 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어드레스로 이 코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그 펀드가 완전히 그 잠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손을 못 댑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다른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가지고 번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그것을 다시 좀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이낸스를 좀 신뢰하시는 유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다른 코인 어드레스로 실수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라이빗 키를 저희가 통제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 중에 하나로 보내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가급적이면 또 다시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재단이 모든 사건들을 다 그렇게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경우에 있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션에도 계속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오창펑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로라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Bye bye. 바이바이.